명실상부 대세스타 신혜선. 그녀에게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 데뷔 12년 만에 빗본 진선규. 그 비결은? 박날의 얼굴에 칼까지 대게 만든 과거의 정체는? 화려한 복귀 신고식을 마친 박시후. 그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는? 연초를 뜨겁게 달군 이주연. 지금보다 더 빛난 시절이 있다. 국내 1호 흑인 모델 한현민의 인생 역전기. 풍문쇼에 스타 제조기가 있다. 과연 그의 정체는? 풍문으로 들어쇼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발로 뛰어 얻은 생생한 정보도 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야, 일주일 만에 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식구가 오셨어요. 예. 오늘은 크리스 존스가 다녀오셨습니다. 크리스 씨 활약이 정말 대단해요. 네. 인간극장에서 장모님과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맞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라디오 고정도 하고 계시고 예능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지금은 닥치는 대로, 일이 들어오는 대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 그럼요. 알아들어.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야. 이제 식구가 늘어나니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애가.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네. 그러니까요. 예.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여기가 지금 위험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 여기는 이제 거의 4MC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자, 크리스의 활약에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풍문 주제는 오랜 시간 노력에 드디어 빛을 발한 스타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하면 뭐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흔적까지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생 역전 스타들의 비밀스러운 속사정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스타는요. 새해를 맞이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2018년 기대주로 손꼽히는 분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대세녀? 국민 딸내미 국민 딸내미? 네? 강동원 키스녀. 강동원과 키스를 한 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부럽네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강동원과 키스한 여자. 네. 어쩐 일이랴? 누굽니까? 네, 현재 K본부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서지한 역으로 출연 중인 신혜선 씨예요. 네. 네, 진짜 그 데뷔 5년 만에 정말 이번에 좀 의미 깊은 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 사회 보셨죠? 제가 사회 봤어요. 네,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장편 드라마 여자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네. 드라마 제목 그대로 황금빛 내 인생을 달리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신혜선 씨 같은 경우는 뭐 우수상 받고 굉장히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받을만 했던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아이다섯으로 이 신인상, 조연상, 베스트 커플상 이 후보에 올랐는데 단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받을 줄 알았는데 오. 올해만큼은 무조건 받는다. 왜냐하면 황금빛 내 인생이 40%를 돌파합니다. 그렇죠. 시청률. 그리고 지난달에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조사한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당당히 1위에 오르면서 1위를 했어요. 이 드라마계의 신데렐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자체도 40%가 넘는 그냥 앞으로도 뭐 전무후무할 그럴 시청률도 올렸고 거기까지 올리는데 신혜선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그래도 상 하나는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측근들의 예상은 없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요. 워낙 붐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기쁨을 그렇게 막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또 여의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계속 드라마를 찍어야 네, 되니까. 왜냐면 아직도 촬영 중이잖아요. 예. 사실 시상식 끝나고 축하 파티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도 황금빛 내 인생 촬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쉬었다고 하고요. 또 이 황금빛 내 인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 씬마다 신혜선 씨가 나오기 때문에 분량도 너무 많아서 지금 드라마 외에는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여배우들 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신혜선 씨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시상식에서 봤는데 뭐랄까 되게
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기셨더라고요. 네. 키도 크시고. 키도 진짜 그러니까 키가 작아 보였는데 드라마에서 커요. 실제 보니까 굉장히 크고, 예. 172 정도 예, 돼요. 예, 예. 저는 그 신혜선 씨가 나온 걸 우연히 쭉 봤었거든요. 근데 연기 캐릭터 변신이 굉장히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느끼기에 굉장히 이렇게 전형적인 미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어떤 전형적인 미인형 있잖아요. 네. 그런 미인형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다. 맞아. 그러니까 연기자를 볼 때 막 이렇게 화려한 컬러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어떤 컬러를 씌워도 잘 어울리는 배우. 맞아. 이게 신혜선 씨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많이 한 분들은 그 역할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분은 리모델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든지 그 위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저도 사실 이제 여배우들을 볼 때 관점이 청순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네. 있거든요. 청순미가 있는 분들이 톱스타로 가는 그 기본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혜선 씨는 그 부분에선 청순미를 갖고 있고 그게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 화면에 나오는 모습만 보다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실물이 만 배는 이쁘다고. 맞아, 다 그래요. 실물이 정말 만 배는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혜선 씨가 되게 웃으면서 그냥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래요.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하네요. 나도 실물이 낫대. 엄청 났거든요. 못 알아본다면서요, 실물을 보면. 예. 네네. 제가 보기에 되게 매력인 게 되게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봤는데 보세요, 드라마를. 드라마를 열심히 봐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 막장 같은 거 매니저. 막장 드라마. 저 많이 보셨어요?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사실. 이분이 많이 막장. 이분이 많이 막 막장이 아니라 막장 드라마. 이분이 막장. 드라마. 예. 막장 전문가.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 드라마 내용이 네. 약간 막장스럽더라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드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미드에서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정말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흥미진진해요. 아, 크리스도 이렇게 인정할 정도예요. 예. 네. 신혜선 씨가 황금빛 내 인생에서 정말 인생 연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칭찬이 있는데 이게 타고난 연기력도 있지만 그녀 스스로 굉장히 많이 갈고 닦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신혜선 씨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나는 오빠 동생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고 싶었어.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당신 좋아. 좋아해. 좋아한다고.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이 그지 같은 자식아. 근데 이 목소리 톤을 잡기 위해서 이전에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목소리 톤을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그 엄한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캐릭터와 맞지 않는 너무 세련된 뭐 여성의 모습이라던가 너무 섹시한 모습의 광고를 찍게 되면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수익을 포기하고 그냥 지금은 정말 캐릭터 자체에 몰두하면서 광고도 일단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신혜선 씨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캐스팅 1순위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신혜선 씨보다 인지도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시청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배우들이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아, 이 드라마의 네. 주인공으로. 맞아요. 네.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네, 여러 거론이- 여배우가. 네. 오. 거론되던 분들이 사실은 실명을 얘기해도 알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이분들이 이 50회라는 분량 자체에 좀 눌린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그래서 거절을 했고 신혜선 씨가 그 기회를 굉장히 당차게 잡은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물망에 오른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 드라마라서 안 했던 네. 것도 있어요. 미니 시리즈가 왜냐하면 아니어서. 미니 시리즈가 뭔가 톱스타로 가는 지름길인데 아마 요즘 이거를 많이 이걸 간과한 게 뭐냐면 이 KBS K본부 주말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우뚝 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정말 고속도로예요. 미니 시리즈 여주인공 계속 꿰차거나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신혜선 씨가 이 황금빛 내 인생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전에 다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쓰려고 사실 준비 중이었는데 매니저가 막는 거예요. 저희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드라마가 사실 있는데 지금 이 황급히 내 인생을 지금 보고 있다. 맞아요. 너무 이 드라마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신혜선 씨 역시도 만약에 이게 될 수만 있다면 나 모든 걸 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신혜선 씨 캐스팅 됐다고 딱 썼는데요. 이 당시에 신혜선 씨도요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캐스팅이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는 있으나 뭔가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예. 황급히 내 인생을 하고 싶어서. 네, 아무래도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드라마도 들어와 있었는데. 요즘 어머니들 사이에서 신혜선 씨 보면서 아우 며느리 삼고 싶다고 그래서 난리라고 오더라고요. 진짜 저희 어머니도 저 친구가 신인인지 아니면 어디 있다가 나온 건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맨 처음에는 대답을 못해서 찾아봤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신혜선 씨를 데뷔하자마자 한 번에 뜬 핫스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신혜선 씨에게는 데뷔에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첫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K본부의 드라마 학교 2013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한 회에 대사가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작은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울컥했었던 것 같은데요. 같은 방송사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감회가 새롭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었죠. 예, 일단 신혜선 씨도 대학 때부터 정말 열심히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류 심사에서부터 떨어져서 아예 오디션을 볼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연기자들이 그런 인터뷰 하잖아요. 오디션만 100번을 봤다. 너무 힘들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도 신혜선 씨 입장에서는 나에겐 떨어져도 좋으니 그런 기회라도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해요. 기회 자체를 그래서 서류에서 딱 굉장히 떨어지니까. 뭘 하던 약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신혜선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학교 2013은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거예요? 일단 오디션의 기회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을 보러 온 다른 지망생들이 다 머리가 길었던 거래요. 긴 생머리 혹은 약간 퍼멀한 긴 머리들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이 제작진의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쇼커트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소중히 그래도 잘 길러온 머리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작품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주 과감하게 쇼컷을 하고 간 거예요. 난 이 작품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머리를 길러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됐었고 또 그렇게 데뷔를 한 이후에도 사실은 일이 한동안 좀 뜸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드라마 러브콜이 오는 이 현재 시기에 굉장히 감사해하고 지치지 않고 자기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성부르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혹시 우리 신혜선 씨도 이런 경우 속한가요? 학교 2013 그때 촬영했을 때 신혜선 씨가 출연을 한 그 드라마에 제가 그 현장 스케치 때문에 다른 배우들 인터뷰하고 김우빈, 이종석 씨 함께 출연했었거든요. 인터뷰하러 갔었어요,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혜선 씨는 소속사가 없는 상태였어요. 없는 상태여서 본인이 직접 의상 챙기고 촬영 스케줄 다 연락받고 그래서 본인이 운전해서 촬영장에 오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에서는 사실 그 반에 모든 배우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쉬는 시간이나 오고 가면서 할 때 어떻게 소속사에 케어를 받는지 사실 비교도 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신혜선 씨는 혼자 꿋꿋하게 그렇게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대본 보고 그냥 꿋꿋하게 아주 열심히 연기를 했던 배우로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에 남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워낙 조용한 친구여서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저 친구가 나중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오히려 걱정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멋지네요. 네. 근데 아무 자격지심이 없이 네. 그냥 본업에만 충실하는 게 정말
이렇게 된 이유가 있네요. 그 배경 자꾸 어려운 말 쓰네. 왜 이게 어려운 말 쓸 때마다 슬리피 씨가 긴장하세요?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위기감을 느낍니다. 현재 신혜선 씨를 발탁한 매니저에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소속사 대표가 원래는 그 당시에 신혜선 씨를 봤을 당시에는 캐스팅 디렉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의 캐스팅 디렉터를 하면 여러 명의 소속사에 속한 배우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약간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대요. 일단 얼굴도 좀 예뻤고 약간 늘씬하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남달랐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캐스팅 디렉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매니저를 다시 할 텐데 내가 회사를 차리면 혹시 나랑 같이 해주겠니? 라고 그때 부탁을 했거든요. 정말 기적같이 그 캐스팅 디렉터가 회사를 차렸을 때쯤 이 신혜선 씨도 회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의 신혜선 씨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인연이군요. 주변에서도 너무 축하를 하고 있는 게 신혜선 씨가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사 대표님 그리고 여기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혜선 씨도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데뷔한 지 4, 5년 만에 이룬 성과잖아요. 단역으로 데뷔한 방송사에서 주말극 주연으로 상까지 탔으니까 혹시 눈물이 날 것 같긴 한데 수상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그동안 작품은 쉰 거는 아니죠. 매년 뭐 2, 3회씩 작품을 꾸준히 했어요. 들어보시면 뭐 아차할 겁니다. 일단 뭐 조승우 배두나의 비밀의 숲. 아차. 그죠? 전지현 이민호 씨의 그 푸른 바다의 전설. 또 아차. 너무 재밌게 봤죠. 조정석 박보영 씨의 오 나의 귀신님. 맞아요. 여기 나오면서 자기 그 필모그래프를 만들어 갑니다. 예. 나왔었는데 그렇게 큰 기억에 남지는 않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연부터 네. 시작을 해서 계속. 네, 아이러니하게도 신혜선 씨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요. 이름도 없는 단역이었어요. 예, 영화 검사회전에 나왔었을 때인데요. 검사회전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때 이 사실 검사회전이요. 1000만에 가까운 관객 수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970만 관객을 모았는데요. 이 당시에 아까 말했죠. 강동원 씨와 키스를 한 그녀인 거예요. 선거운동. 캠프. 계단에서. 선거 캠프 때. 뒤에서는 예예예. 서울대생이라 가지고 서로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강동원 씨 하면요. 그동안 뭐 초능력자로 뛰거나 뭐 혼자 굉장히 뭐 돋보이는 역할이 많았어요. 어느 여배우와 같이 나온 역할이 좀 많긴 했어도 그래도 키스신이 없는 배우로 좀 유명했거든요. 여배우가 죽지. 네. 강동원 앞에서는 남자 여배우가 배우라고 맞아. 근데 그 키스를 너무 또 짜릿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신혜선 씨의 별명이 그냥 신혜선이 알려지기 전에 강동원 키스녀로 불렸어요.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아니, 저 사실 이 역할로 제가 오디션을 봤었어요. 검사에서. 이 역할로 제가 오디션을 봤었어요. 검사에서. 아, 진짜요? 이 역할 키스녀로? 네, 키스녀로. 아 진짜? 네. 하지. 뵙고 싶죠, 저도. 신혜선 씨가 된 거잖아요. 지금 막 표정. 강동원 남자 주인공인지 심지어 알고. 강동원 씨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하고 싶었는데 네. 아, 안 나도 오디션 볼 됐어요. 걸.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유수영 씨가 화려하게 생긴 혹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려해요? 그럼요. 아, 진짜요? 엄청 화려해. 지금 털이. 지금 그걸 입고 있는데. 제일 화려해. 이상민 씨가 입는 폼 아니에요? 래퍼도 거의 있고. 힙합. 거의 힙합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그 그게 안 된 영화를-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됐죠. 안 되고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저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소영 씨,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열심히 했죠. 그거는 부닥쳐야 돼요. 강동원 씨인데. 그런데 신혜선 씨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남자 배우는 따로 있었다고. 강동원 씨 뭐가 되나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에 K본부 드라마 가을 동화를 보면서 원빈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설렜다고 합니다. 예, 아저씨 그 원빈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설렜고 원빈 오빠를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배우가 되어야겠다라고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네. 지금의 신혜선 씨를 만든 분은 원빈 씨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 마음을 갖게 했으니까. 근데 그 좀 연예인분들이 조금 뜨면 막 변했다 뭐 이런 말들이 또 나오기 마련인데
그 신혜선 씨 요즘에 그 기자님들한테 뭐 들리는 말 없나요? 어깨에 뽕 좀 들어갔나요? 그런데 인사를 잘한대요. 아. 인사를 정말 잘하고 그래도 정말 측근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말로 바릅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와닿는 이야기더라고요. 또 이 황금빛 내 인생이 잘 되고 난 다음에 한 10작품 정도가 들어왔대요. 이렇게 이 작품 좀 검토해 달라, 한번 출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뭐 그런 작품도 뭐 보고 있고 또 광고도 많이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컨택이 된 건 확실하긴 없지만 이렇게 물밀듯이 섭외가 들어옴에도 아직까지 변한 건 없고 그런 바른 배우로 아직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더 신난 게 매니저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신혜선 씨 프로필 들고 다니면서 설득하느라 너무 힘들었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는 잘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오고 나를 찾아줘서 혜선이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그 신혜선 씨의 그 수익 얼마나 알아보려고 제가 광고 대행하는 대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노다지 낫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그 핫한 여배우는 맞아요. 그 광고계에서도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데 신혜선 씨 그동안 뭐 찍었던 광고 보면 뭐 피자 광고 저 알바생 나오고 홍삼에서 뭐 홍삼 빨아먹는 회사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신혜선 씨가 연기한 그 서지한 역할이 그 20, 30대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의상 쪽으로 굉장히 잘 풀릴 거다. 광고료는 지금에 비해서 5배, 많게는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혜선 씨처럼 이 무명, 뭐 시상식 하면 딱 떠오르는 스타가 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지난해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아, 이분 좋아요. 예. 배우 진선규 씨. 네, 아유 엄지를 들어버리네. 네. 영화 범죄도시로 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을 했어요. 네. 네, 이변이라고 하면 정말 이변일 수 있는 수상이었는데 이 당시에 함께 노미네이트된 배우가요. 유해진, 그리고 배성우였어요. 당연히 신선규가 누구야라고 생각했을 때 이름이나 외모조차 굉장히 생소한 배우였는데요. 이 배우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누리꾼들의 투표는 진성규 씨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유해진 씨가 높았어요. 네. 그런데 누리꾼을 제외한 8명의 심사위원들은 모두 받았다는 건 그만큼 연기력이 뛰어났다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성규 씨가 이렇게 상을 타서 트로피를 만져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것은 배우 인생 처음으로 이런 시상식에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또 한 것인데요. 당연히 이 트로피는 집에서 가장 잘 보이고 가장 높은 곳에 진열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이 부분이 너무 좀 뭐랄까요, 귀엽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트로피가 금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한테 네, 이거 진짜 금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이게 너무 귀여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시상식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그때 당시 진성규 씨가 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받던 송강호 씨를 마주칩니다. 근데 송강호 씨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대요. 야 좋아 잘했어. 야 근데 너 울면서 얘기 다 하더라. 좋아.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12년 만에 성공을 한 건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견뎠던 주변 지인들, 가족들. 이번 진선규 씨의 수상을 보고 뭐라고 했을지 그 반응도 궁금합니다. 우선 진성규 씨가 오랜 무명 끝에 이렇게 빛을 본 거잖아요. 하도 안 뜨니까 고향 친구들이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네가 코가 낮아서 없다고. 그 시상식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진성규 씨의 이제 코를 높여주려고 친구들끼리 개를 했는데 이 상으로 인해서 그 개가 깨진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해진 수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을 보고 있던 진성규 씨 극단 다 웁니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전국의 모든 연극 배우들은 그 시상식을 보면서 다 울었다는 풍문도 있어요. 사실 그 수상 때문에 정말 전국의 수많은 연기 지망생들 그리고 단역 배우들 아직은 뭐 힘에 겨워하는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어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희망을 봤죠. 희망을 보고 빛을 본 케이스죠. 그런데 그런 동료들보다 더 기쁘고 더 가슴 벅찼을 사람들이 바로
진성규 씨의 가족 쪽이었을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어땠나요? 맞습니다. 일단 아내분 역시 기쁨에 오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 진성규 씨한테 이렇게 기쁜 와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들뜨면 안 돼. 이제부터가 진짜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현 씨를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내분께서 그 아내가 얘기한 게 울컥하네요. 진성규 씨의 아내분은 원래 연애할 때부터 진성규 씨를 굉장히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1호 팬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시련들을 부부가 겪게 되잖아요. 그럼 항상 조언 그리고 직원을 아끼지 않는 아주 등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 12년 동안 문명 생활 엄청 힘들었을 텐데 수입도 없고 혹시 그쪽에서 잔소리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지금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진성규 씨랑 통화를 해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무명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쌀이 떨어진 적이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정도로 많이 힘드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진성규 씨가 아이 그건 에피소드고 아주 조금 힘들었어요. 라고 그 힘들었던 시기도 그냥 굉장히 긍정적이게 유쾌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대출을 좀 받고 싶었는데 거절을 당해서 서글픈 적이 있기는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남동생, 그러니까 진성규 씨가 장남인데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일반 그 직장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진성규 씨한테 용돈을 보내줬대요. 이 돈으로 좀 생활을 하라라고. 동생들이? 네, 그러니까 배우의 이 꿈을 전 가족들이 밀어준 거죠. 대단하다. 네, 근데 진성규 씨는 장남으로서 내가 부모님도 모시고 있지 못하고 동생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받는 게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이제 내가 돈을 조금 그래도 이제 벌 것 같으니까 이 빚을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한테 꼭 갚을 거다.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내가 더 잘할 거고 우리 아내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내분은 혹시 그 시기에 힘들어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분이 정말 좀 큰 분이에요. 등치가. 아니 배포가 큰 마음이 큰 분인 이렇게 하길래 마음이 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두 분이 연애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는 결혼하면 아마 더 잘 살 거야. 우리는 시너지 효과로 우리는 분명히 더 잘 살 거야 라고 두 분은 굉장히 좀 응원하는 관계,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이 내가 안 그래도 팔불출 이미지인데 더 팔불출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막 되게 귀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 씨 같은 경우에 남편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쌀이 떨어질 정도로 자신의 꿈만 쫓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쫓아내죠. 범죄도시를 못 본 분들도 많으니까 소개를 좀 조금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면 범죄도시에서 진성규 씨가 이제 조선족 출신의 이런 폭력 조직, 이제 윤계상 씨가 이끄는 조선족 폭력 조직의 이제 행동대장 네.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위성락 이제 캐릭터였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조폭인지 진짜 조선족인지 그래서 수상소감 할 때 막 울면서도 자기 조선족 아니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닙니다라고 막 밝혀가지고 좀 사기치네. 몽땅 박살내기 전에 내 돈 갖고 오라. 아니 게임하러 왔으면 곱게 놀아야지. 뭐이라니? 돈 없으면 죽어야지. 경찰이 이래도 되나? 너같이 사람 죽이는 한테 이래도 돼.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호구로 보이니? 어떻게 이렇게 연변 사투리를 진짜 다 착각할 정도로 조선족이 아니냐고 말이 나올 정도로 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 연변 사투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국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 장첸 패밀리죠. 이 세 분에게 이제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그쪽 말을 알려주는 선생님 역할을 아주 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는 이 셋 다 조선족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너무 잘한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세 분이서 촬영장에만 오면 그 연습하고 장면 이제 훈련하고, 그러니까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촬영 한 달 반 전에는 셋 다 좀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좀 이렇게 몸을 좀 말리는 연습을 했고 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성격 자체도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깨라는 그 이미지에 이 셋 다 굉장히 부합해져 가는 거죠. 이분들은 그 사투리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러 달려갑니다. 바로 조선족이 운영하는 양꼬치 집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는데 야 조선족이 다 조선족이에요. 주인도 조선족이고 윤계상 씨 이제 진상규 씨 앉아서 주문을 해봅니다. 여기 주문 받기요. 해봐요. 해보는데 쓱 돌려보는데 아무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있대요. 주인도 그냥 음식을 내오고 그래서 성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제 사투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께서 극칭찬하면서 완전 속았다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줬다는 거죠. 제대로 했네요. 제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조선족이랑 같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선족 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대요. 너무 나쁘게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조선족들은 다 저런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막상 조선족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진선규 씨가 맡은 그 위성락의 배역은요, 사실 윤계상 씨가 만들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애초에는 진선규 씨의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팀이요, 그 마동석 씨 파가 있고 이 윤계상 씨 파가 있어요. 근데 서로 마동석 씨랑 윤계상 씨 외에는 다들 약간 무명의 배우였거든요. 이 두 배우가 그런 의무 책임감이 있었대요. 우리 다 똘똘 다 뭉쳐서 잘 서로 다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서로 약간 밀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윤계상 씨가 오히려 자신의 대사를 이 진선규 씨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오히려 분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저 이 비하인드를 들었었던 게 윤계상 씨가 촬영 시간이 예를 들어서 스탠바이 10시입니다라고 하면 항상 8시 반에서 9시 정도 됐을 때 이 세 명은 항상 같이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형은 이 장면을 어떻게 연기할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대사 이거는 어때요? 라면서 계속해서 용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팀이 되게 재밌는 건요. 진선규 씨는 윤계상 씨한테 했잖아요. 윤계상 씨는 그 상의를 또 마동석 씨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의 내리사랑처럼 서로 똘똘 뭉쳐서 연기를 했어요. 진성규 씨가 상을 탔다고 했는데 저는 윤계상 씨가 막 오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아니 왜?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시상식에서도 윤계상 씨한테 고맙다고 수상 소감을 했잖아요. 나 그 영상 전화하면서 오히려 진상규 씨가 달래줬어요. 울지 말라고. 윤계상과 웹툰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진성규 씨가 바로 윤계상 씨의 연기 스승이에요. 맞아요. 자, 8년 전으로 갑니다. 8년 전. 이거 어렵게 들은 정보거든요. 8년 전으로 가는데 M본부의 로드 넘버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연이 윤계상 씨였는데 이때 단역으로 진성규 씨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진성규 씨 단역 연기를 윤계상 씨가 보면서 감동을 해요. 와, 연기 되게 잘한다. 그리고 달려가서 연기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연기 지도를 해주면서 윤계상 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계상 씨는 어딜 가더라도 나의 스승은 진상규다 이러고 댕긴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 범죄의 도시에서 진선규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디션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진 이유가 이미지가 너무 선해서. 어디가? 어디가? 그랬었어요. 저 사진이 중요했어. 세상 착하다. 저기 무한 도전에서 약간 동막골에 나올 약간 건실한 시골 청년? 그렇죠. 네, 이렇게 오디션에 떨어지고 나서 진성규 씨가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악역을 하면 더 놀랍지 않겠냐라고 나름 어필을 해봤대요. 근데 진성규 씨가 보시다시피 그리고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웃는 상이에요. 그리고 말투도 너무너무 조근조근 착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사실은 그의 그 재능을 알아본 몇몇의 스태프들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이 작품에 들어갈 수 있는 오디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2번 본 거군요. 첫 번째 떨어지고. 네, 그래서 다시 오디션을 봤는데 선한 이미지가 어떻게 단번에 변하겠어요. 아무래도 세상 그 악랄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성규 씨가 먼저 머리를 한번 깎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바로 분장실로 이렇게 가서 빡빡으로 미는 순간 사람들이 위성락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아, 그 깎으니까 나오네, 위성락 얼굴이.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 범죄 도시에서 이 악역 연기, 양렬한 연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전엔 다 그럼 착한 연기만. 네, 그런 거였죠. 그동안에 악역을 안 해서 못 든 거였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TV를 틀면 진성규 씨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한도전에서 보니까 또 막 그 순수한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고,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본 캐릭터하고 또 실제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진선규 씨가 올해로 나이가 42살이에요. 77년생인데 제가 주변 배우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진선규 씨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10수년 어린 동생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이 형은, 이 동생은 아이처럼 순수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똑같았어요. 같이 연극을 했던 20년 전에 경남 진에서 했던 분을 찾아냈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김신영 씨 그리고 조세호 씨 현재 소속사 이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같이 연극을 했었는데 이분 말에 따르면은 평생 동안 욕 한 번도 한 적 없을 거야. 착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 생김새가 지금이랑 전혀 단판이에요. 그때 당시 머리가 예전에 그 이경규 씨 별들에게 물어봐 그 바가지 머리 있죠? 그 머리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명 호소비 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어울렸을 것 같아. 그거 하고 다니고 매일 약간 띵구처럼 웃으면서 옷도 누가 봐도 저 사람 배우다. 저 사람 뭐 예술한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녔기 때문에 지금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입니다. 네, 이렇게 연기를 사랑한 사람이면 어렸을 때부터도 당연히 꿈이 연기자였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진성규 씨 연기 꿈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의 꿈은 체육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체육교사. 네네. 왜냐하면 그 진성규 씨 학창 시절에 정말 수줍고 정말 그 착하고 약간 내성적이고 실실 웃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 약간 좀 짓궂은 친구들, 약간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막 놀리고 조금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진성규 씨가 참지 못하고 이때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태권도, 복싱, 합기도, 절권도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싹 몸이 커지면서 이걸 또 교실에서 자랑도 합니다. 무술 이렇게 쓱쓱쓱. 이제 애들이 이제 괴롭히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이 체육 시간이 너무 즐거웠대요. 그때 당시 체육 선생님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체육교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그 꿈을 가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죠? 고3 때 진해의 한 극단의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배우들의 열정적이고 자기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연기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는데 그때가 고3 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불과 한 달 동안에 정말 열심히 연기 연습을 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갑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예. 들어가서는 학교 생활 내내 교수님한테 연기 못한다는 지적을 그렇게 받으면서 생활했다고 해요. 이제 핀잔을 받았지만 한예종이 어떤 학교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를 가르치는 학교 아닙니까? 여기 출신이 보니까 뭐 이성균 씨, 이재훈 씨, 김고은 씨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장동건 씨. 네, 그럼요. 예. 몇 년간 노력해도 정말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바로 한예종인데 여기에 합격할 정도면은 타고난 연기를 가진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20년 전에 그 같이 연극했던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은 20년 전에 연기 지도를 해줄 때 그때 한예종에 그때 합격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눈빛이나 이런 게 바뀔 때 왜 한예종에 들어간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대요. 또 그때 당시 여고생들이 진성규 씨 너무 예쁘다고 멋지다고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정말로요? 많았다고 합니다. 대성공 쳤으니까 주변 대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180도 달라졌죠. 사실 진선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당연히 여러 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션을 봐야만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질까 말까 한 배우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1년에 무려 100번 이상의 오디션을 본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열심을 다해야지 한 작품에 출연할까 말까였는데 이 범죄도시 이후에 그리고 이 나무조연상을 받은 이후에는 저희 대본, 저희 시나리오 한번 봐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예. 이제는 모두가 모셔가고픈 배우가 된 거죠. 네, 촬영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애드립 할 게 생각이 나서 카메라 앞에서 좀 조심스럽게 애드립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컷! 좋았는데 이거 빼고 갑시다. 아니면 컷! 이거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가 기다려준다고 해요. 어떤 연기를 펼치든. 이게 너무 좋은 거지. 그 그쵸. 순간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이제 주어지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기의 척도인 광고와 화보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예, 아마 근데 가장 눈에 띄게 알려진 거는 진성규라는 이름 석자예요. 네. 약간 누구나 다 진성규는 잘 돼야 돼.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 자주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인식이 딱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눈에 띄게 변한 거는 그 진성규 씨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할 때 팬클럽이 있었대요. 10년 전에. 근데 그때 그 팬클럽이 한 10명 정도 된 거예요. 그들과 너무 이렇게 소소하잖아요. 그들과 막 연락도 하고 뭐 잘 지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큰 상을 받으면서부터 아마 이 팬클럽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하지만 그 10명의 팬들이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이 역시나 갑자기 뜨면 네. 연예인이 연예인병에 걸릴 수가 있죠. 저는 촉인데요. 그 진성규 씨는 어떤 조짐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전혀 포착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영국 이제 무명 배우 시절 오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 이제 뜨고 나서도 얼마 전에 연극 무대를 한번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하는 연극 무대에 찾아가가지고 깜짝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대 인사하면서 연극에 또 기운 음악 불어넣어주고 또 이제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또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또 후배들한테 지금 베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길 풍문쇼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데뷔 시절에 서름을 씻어낸 스타가 또 있죠. 네, 이분 하면 떠오르는 건 네. 분장의 1인자, 네. 변신의 기재, 네. 또 천의 얼굴이 생각나는데요. 지난해 활약도 참 대단했죠. 네. 네, 맞습니다. M본부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 여자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로 대세 개그우먼 박나래 씨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후보로도 이름을 올려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동료 연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우수상을 탔는데 사실상 여자 대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대상이 후보로만 올랐는데도 그게 엄청 놀랄 만한 일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여자 예능인이 사실 지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예능 방송이 주로 남자 MC 위주로 다 진행이 돼 있고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말 시상식 이제 어쨌든 최고의 자리에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게 2009년도 박미선 씨 이후로 처음이에요. 사실 그동안에도 여성 예능인들이 열심히 했었지만 그럼에도 대상 자리까지 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미네이트 됐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여자 중에 또 유일하니까 이미 여자 중에 대상이라고 봐야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여자 예능 대상을 받으신 분이 이경실 씨, 네. 박미선, 박경림 그 이후에 대상에 노미네이트 된 게 거의 최초죠. 이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망가지는 거와 그리고 진행에 같이 되는 개그우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예전으로 치면은 조혜련 씨와 정선혜 씨를 합쳐놓은 느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여자 연예인으로 정말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조사한 2018년 1월 개그맨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 유재석의 뒤를 이어서 박성도 제치고 2위로 박나래 씨가 선정됩니다. 여자 예능인 1위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박나래 씨는 정말 그 데뷔 이후 한 10년간의 무명 생활이 있었는데요. 다들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 박나래 씨의 공식 프로필을 보면요. 2006년 K본부 공채고요. 박나래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기 시작한 거는 2015년이었습니다. 몇 년 안 코미디 됐네요. 빅리그. 네.
이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개그맨이 처음 들어왔을 때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름 유망주였어요. 이제 그때 당시 싱글 원룸에서 동료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뭐 많이 벌어야 뭐 50, 뭐 60 이랬어요. 30 벌고 이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1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다 개그만 짭니다. 개그 연기 아이디어를 계속 하는데 10년 동안 이제 개그 코너 검사를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계속 통과를 못해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10년 동안 그냥 무반응으로 그냥 지속됩니다. 예.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인지도라는 것은 바로 방송 출연하고 이제 바로 직결이 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굉장히 무반응이었다면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박나래 씨 경우에는 뭐 방송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있을 때도 있었는데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삼각김밥이랑 컵라면만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채소 볶음밥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더래요. 근데 채소를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컵라면에 안에 들어있는 그 프레이크 있죠. 건더기 스프. 그거를 물에 불려서 채소 볶음밥을 해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삼각김밥이랑 라면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술만 마시면 옛 추억이 생각나는지 그렇게 한가득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쟁여놓고 싶어서. 근데 이런 일화들에서 알 수 있듯이 박나래 씨가 무명 시간에 좀 마음이 좀 다급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안 풀릴 때 친하게 지내던 무속인 언니한테 찾아가서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무속인 언니요? 그 무석이 언니. 근데 돈 받고 해주면 안 되죠, 친하면. 네. 그렇죠. 그 옥수역 근처에 보면 4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한강변에? 네네네. 거기 그 나무에 맨날 징치는데 거기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며칠 만에 이 무속인 언니가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박나래 씨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잘 나가겠지? 나 이제 잘 나갈 거야 라고 희망을 품고 있는데 무속인 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 와서 나래야 그 꿈에 할머니가 나왔는데 너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돈 돌려주라 그래. 뭐야? 그만큼 친한 언니 맞아요? 주변인들이 다 양심선언을 하네요. 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박나래 씨도 하고 저희도 할 수 있지만 난 진짜 안 되나? 난 개그우먼을 할 수 없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수 있죠. 사실 10년이 짧지 않은 기간인데 이 시간을 묵묵히 견디려면 멘탈도 굉장히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무기인 것 같아요. 박나래 씨의 무기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는데 사실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스가 쌓일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또 도전 정신 또한 굉장히 강해서 또 쉬는 그때도 디제잉도 배우고 뭐 랩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하면서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무명 생활 동안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술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릴 때이다 보니까 술 마시면 이상한 주사를 부리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좀 술 때문에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꼭 사람들한테 이 고마운 사람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나래바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곳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술 그리고 음식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사실 나래바가 만들어진 건 그 박나래 씨가 아주 빵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나래바의 인기가 지금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웰컴 나래바라는 에세이집까지 출판을 했습니다. 아니 중간에 우리 소영 씨가 뭔지 알아요 그랬는데 그럼 같이 술을 마셔봤거든요. 무슨 주사예요 그게? 사소한 거 하나 얘기하면은 그때 무명생활 때 배고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술만 드시면 그렇게 밥을 엄청 잘 드세요. 국밥을 그때 2그릇인가 먹고 고기 있는 거 다 드시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근데 그것도 좀 안쓰럽다. 옛날에 못 먹었을 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그런 거 먹으면 아닐까 그게 그냥 제 추측컨대. 그쵸. 예. 박나래 씨가 이제 KBS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정이 이제 바로 개그 콘서트 개콘인데요. 개콘에서는 참 인정을 못 받았어요. 나와도 계속 뭐 편집되거나 나와도 바로 이제 아무도 인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케이블에 이제 2012년도에 채널이 생기면서 코미디 빅리그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적 아닌 이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씩 이제 박나래 씨의 존재를 많이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박나래 씨가 지금도 다 알지만 특이한 그 개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제 분장도 분장이고 약간 이
여성이면서 이제 막 단순히 웃기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이렇게 좀 추파를 던지는 듯한 이런 네, 느낌의 네, 이런 네. 끈적끈적한 느낌을 주는 이런 스타일의 개그가 통하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이제 최고의 개그우먼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예, 거죠. 그리고 그 분장의 기술을 살려서 자신만의 프로그램이죠. 복부쇼를 진행하게 돼요. 네. 근데 그 초대 스타들과 같이 똑같은 얼굴로 아마 기억 다들 하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박나래 씨 하면 정말 그 딱 유명한 그 분장들이잖아요. 최고예요. 예, 저걸로 통해서 변신의 귀재 그리고 천의 얼굴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죠. 저게 사실은 여자로서 이렇게 남자 이렇게 분장을 해서 어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상식에도 유재석 씨 했을 때 맞아요. 재해석으로 했을 때 정말 옆에서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박나래 씨 스타일이 케이블에서 통할 수 있는 수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인기 스타가 되고 있으면서 지상파에서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상파에서는 이제 박나래 씨 이런 개그를 하기가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분장도 마찬가지 이런 거에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박나래 씨도 지금 이제 탑을 찍고 있지만 조금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잘 되면은 뭐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행히 박나래 씨를 향해서 그런 시선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 되면 후배들, 선배들, 동료들을 불러서 밥해다 먹이고 술 사주고 서로 소개도 시켜주고 뭐 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행사도 막 스케줄 조절을 해서라도 가는 모습을 저는 종종 봤었거든요. 제가 박나래 씨한테 그냥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진짜 제가 원래 거마비라도 주던가 제가 뮤직비디오에 카메오로 좀 부탁을 한다. 근데 야외고 엄청 더운데 거마비를 못 줄 것 같다. 제작비가 너무 모자라고. 심지어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잘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도 없다. 옷도 그냥 직접 좀 해줄 수 있냐 막 이렇게. 좀 어려운 부탁을 했네요. 네, 진짜 아니, 거절해도 된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와가지고 제일 더울 때 한강 근처에서 진짜 완전 열연을 해주셔서 진짜 이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래 씨는 사실 뭐 천상 뭐 개그우먼이다. 개그를 위해 태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래 꿈이 개그우먼이었어요? 박나래 씨는 절대로 어린 시절부터 개그우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은 드라마 전극을 하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꿈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야, 넌 개그우먼 해라. 넌 개그를 해야 돼라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을 전극을 해야지. 난 전극을 할 거야라고 계속 마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네. 박나래 씨가 지난해 역적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분장이라던가 같이 아역 배우랑 같이 연기를 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 드라마도 네. 대단하네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그우먼으로 출발을 했다가 배우로 전향한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분장을 통해서 어떤 딱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굳이 대사를 안 해도. 그런 거 보면 아마 드라마나 이런 배우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데뷔 시절의 공백기를 끝내고 빛을 본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무명 시절이나 공백기를 거친 적이 있었나요? 네. 저는 뭐 한 5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어요? 네, 공백기는 아니고. 아기 낳았을 때. 아니요. 그 신인일 때 94년에 저 데뷔해가지고 99년까지는 그냥 신인으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드라마는 계속 끊이지 않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라마보다는 예능적인 부분이 더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 나이 또래에 약간 개그나 약간 망가짐이나 할 수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예전에는 배우는 신비감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했던 틈새 시장을. 거예요. 아니, 그걸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네, 신비감이 분출이 안 됐더라고요. 저는 데뷔도 굉장히 이제 5년 정도 언더그라운드를 하고 데뷔를 해서 데뷔 때 되게 잘 됐어요.
데뷔 때 전 차트 1위 같은 걸 하고 정말요? 네. 이제 이번 차트 1위도 했었어요. 굉장히 노래 그때 좋았고 당시 이제 음원 깡패가 저희 언터처블이라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당연히 음원 내면 1위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데뷔 때부터 1위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5, 6년 정도는 거의 뭐가 없었다가 일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려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정작 빛을 딱 발한 거는 진짜 사나이부터 딱 보이기. 그렇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군대를 가면서 다시 군대를 가면서 처음으로 얘 누구야? 라고 이제 실검이라는 거에 처음으로 올라봐요. 자, 신혜선, 진성규, 박나래 씨가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연말 시상식 활약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화제를 모은 스타가 또 있었죠. 예. 네, 이분은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낸 후에 재기에 성공한 스타인데요. 신혜선 씨와 함께 황금빛 내 인생을 이끄는 남자 주인공 네. 박시우 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시우 씨 역시 말씀하신 대로 황금빛 내 인생을 통해서 6년 만에 큰 상을 수상했다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하면서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준 가족들, 팬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데 그냥 꼭 참는 듯한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소속사 식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팬들이라든지 박시우 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더라고요. 네. 박시우 씨 같은 건 뭐 이제 공주의 남자에서 시우아리를 이제 하고 나서 네. 제2의 전성기를 지금 황금빛 인생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버리는 사랑꾼으로 나와갖고 전국 여성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0위권 안에 계속해서 박시우 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금빛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박시우 씨의 데뷔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박시우 씨의 프로필상 공식 데뷔는 2005년 드라마 쾌걸춘향이에요. 네, 이때 정말 인기가 대단했어요. 일단 외모가 그동안 본 적 없었던 외모죠. 기공자 같은 외모인데 뭔가 이국적이기도 하고 맡았던 역할들도 백마탄 왕자님 같은 역할을 또 계속해서 맡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별명이 꽃푼남이었어요. 꼬시고 싶은 남자. 그래서 정말 여성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배우인데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2011년도에서 일본에서 이런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꽃미남 왕자 결정전이라는 투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당당히 1등을 차지해서 한류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제가 박시우 씨랑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박시우 씨랑 광고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연인에서 부부로 되는 뭐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는 그때 한없이 작은 신인이었는데도 굉장히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을 탈 때 저도 굉장히 이게 뿌듯해지더라고요. 이게 원래 박시우 씨가 이때 뭐 사실 승승장구하고 이제 할 때였는데 사실 이제 2013년도에 되게 뜻밖의 일이 생기면서부터 자숙의 시간을 꽤 오래 가졌거든요. 당시 이제 연예인 지망생인 여성분이 이제 박시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면서부터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이제 같이 술을 먹고 이제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되고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가 성폭행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폭행 그때 당시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증거도 채취를 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A 씨의 주장에 대해서 박시우 씨는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이 A 씨와 술자리를 가지고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호감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성은 없었다.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A 씨를 무고죄로 강력하게 자기도 무고죄로 고소를 합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들은요, 양쪽이 이렇게 주장이 갈리게 되면은 법적 공방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되거든요. 박시우 씨의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거의 한 석 달 만에 사건은 종결됐었는데요.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고소인 A 씨의 어떤 모순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모순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실 박시우 씨가 여론의 문매를 혼자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혔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전환점이 됐던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박시우 씨 말고도 박시우 씨의 그 후배가
A가 있었고 그리고 고소 여성 A씨가 있었는데 그 박시우 씨의 후배와 고소인 A씨 간의 대화 내용, 카톡 내용을 제가 이제 보도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고 보기 좀 힘든 그런 대화 내용을 박시우 씨 후배와 오고 갔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좀 여론도 뭔가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박시우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흘렀었죠. 그리고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그 A씨 같은 경우에는요, 고소를 취하했고요. 그다음에 박시우도 자연스럽게 맞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박시우 씨가 그 혐의는 벗게 됐지만 그래도 피해가 엄청 났죠. 엄청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로 그야말로 최정점의 인기를 부과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정말 그 성사 직전에 광고 계약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건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가면서 금전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박시우 씨 측이랑 오랜만에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그때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박시우 씨는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를 고소한 뭐 그 상대방 누구와 싸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비로소 나의 사람과 나랑 친한 척하는 사람 이걸 철저하게 구분질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전하더라고요. 한국 연예계는 이 사생활과 작품 활동의 경계가 없는 편이잖아요. 크리스 씨 혹시 미국에는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분지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다. 그럼 잡혀갔다. 그러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좀 배우니까 돈 많이 버니 배우니까 사고 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조금 봐주나기보다 따로 생각하는 그건 일이고 이번엔 사생활이니까 우리 사생활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파파라지 같은 분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파파라지 굳이 연예인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심지어 뭐 자기 개인차 안에 있는데 여자친구랑 뽀뽀하고 있는데 그 씬까지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들이대면서 그분들이 물론 직업적으로 해야 되지만 엄청나게 욕 먹고 있고. 그래요. 이제 박시우 씨랑 이제 친한 그 동료 연기자들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박시우 씨는 그 이후로 클럽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역시 지금도 가지 않고 있고요. 그 공백 기간 동안 엄마랑 같이 살거든요. 빌라에서 어머님이 해주는 뭐 밥 먹으면서 집에서 오로지 연기 연습만 6시간 동안 계속해서 갈증을 풀어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연기 연습과 엄마랑 같이 보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혐의에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캐스팅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상파에 시청률이 보장되는 이제 주말 드라마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황금빛 내 인생에 캐스팅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사실은 2016년 4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랑 후회라는 작품에 이제 캐스팅이 돼서 촬영을 끝냈고 개봉만 앞둔 상태였는데 4월에 개봉한다는 작품이 7월, 8월에 개봉한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개봉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근데 박시우 씨가 지금 드라마로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영화가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2016년도에 한 번 드라마로 컴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케이블 드라마였는데 동네의 영웅이라고 한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을 했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유명인으로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겠다라고 이제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좀 반응이 싸늘했었고 시청률도 시통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이 대박 드라마를 만나게 된 거죠. 예, 근데 황금빛 내 인생에 이게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 한 사람의 도움이 컸습니다. 네. 바로 황금빛 내 인생에 이게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 한 사람의 도움이 컸습니다. 네. 바로 이 드라마를 집필한 소현경 작가였는데요. 소현경 작가는 앞서 박시우 씨와 검사 프린세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굉장히 박시우 씨가 약간 좀 엘리트 같고 약간 좀 그 약간 실장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 해냈던 거예요. 소은경 작가가 그래서 이 작품을 쓸 때도 박시우 씨를 염두에 두고 이제 집필을 했다고 하는데요. 황금빛 내 인생을.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시우 씨한테 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론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들 하나같이 이제 기사에는 왜 박시우를 쓰냐. 그리고 이 주말 드라마 이 KBS K본부의 이 주말 드라마 자리는 약간 흥행 보증 수표예요. 근데 약간의 뭔가 더 자숙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굉장히 비난의 댓글이 정말 많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보통 이렇게 기사를 쓰면요. 막 우리가 기사들이 뭐 왜 박시우일까? 박시우가 나온다 이런 기사만으로도 정말 많은 글이 달려요. 근데 그 반응을 보고 캐스팅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제작진도 모두 말렸으나 소은경 작가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거는 박시우가 해야 될 몫이고 나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 소은경 작가의 뚝심과 그리고 박시우 씨의 연기력이 빛을 발해서 지금의 이 제2의 전성기가 온 것 같아요. 배우 박시우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황금빛 내 인생의 게시판을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초창기 때. 박시우 씨 끔찍했습니다. 예. 글들이 초반에. 예, 뭐 좀 많이 좀 심각했었어요. 근데 시청률 40% 찍고 드라마에 이제 계속 몰입도 가면서 다시 한번 열어봤는데 시우아리가 다시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박시우 씨의 연기를 감탄하면서 그게 빠져갖고 시우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또 다시 어렵게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없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2018년에는 조금 더 많은 작품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여론, 대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기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스타들이 바로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데뷔를 하게 된 스타들도 있다고요. 네. 연초 인터넷 검색 순위에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린 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2018년 열애설 1호, 바로 지드래곤 씨와 열애설이 보도된 애프터스쿨 전 멤버 이주연 씨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열애설 외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있다고 하죠. 예, 사실 이 두 사람의 열애설이 벌써 3번째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걸 보는 저희도 지치고 대체 언제 답을 할 건지 말 건지 사실 이거는 그런 댓글도 있어요. 그냥 예쁘게 사랑하게 내비둬라.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인정을 안 해도 둘이 사귀는 거 맞다라는 그런 네티즌들의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과연 이 지디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가 누굴까 하면서 이주연 씨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 났었어요. 아니 데뷔가 얼마나 특이했길래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수순과 좀 다르게 이제 연예계 데뷔를 해서 더 호기심이 많이 갔던 스타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호기심이 더욱더 갔던 이유는 이주연 씨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연예계에 데뷔했기 때문이에요. 한 장? 2000년대 초반에 5대 얼짱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이곳은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학생이 이렇게 떠도는 사진들을 모아서 얼짱을 한번 뽑아보자라고 카페를 만든 건데 이게 소위 말해 대박이 난 거예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바로 당시에 이주연 씨가 1대 얼짱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박한별 씨도 있었어요? 구혜선 씨도 계시고. 와. 좌측 밑에 보시면. 야, 다들 쟁쟁한 정도가 아닌데 저기서 1등을 하셨어요. 근데 중학생이 만든 카페가 뭐라고 이 파급력이 얼마나 컸길래 막 이렇게 얼짱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당시 영향력이 정말 컸죠. 지금 얘기하는 우리 얼짱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얼짱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막 넓게 쓴 거였고, 이제 연예인 지망생들이 이 당시에 이쪽 카페에다가 사진을 막 올렸어요.
그다음 글 올리면서 예전 같으면 뭐 기획사를 찾아가거나 뭐 방송사 공채를 준비하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올리면 알아서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얼굴 짱인 사람들 모아놓는 사이트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예전에 길거리 캐스팅하고 그랬지만 이제 얼짱 캐스팅하러 온라인을 뒤지고 다녔던 시대였었죠. 네. 뭐 아까 뭐 보셨지만 뭐 구혜선 씨, 박한별 씨, 김옥균 씨 다 여기 얼짱 출신이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데뷔를 한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데뷔하기 전에 일단 뭐 각종 광고를 찍었고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90일여라고 맨발로 명동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이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광고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뉴스에 나오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이제 엠본 보죠. 스타들의 친구를 소개하면 스친소에 이제 손담비 씨 친구로 나와서 어마어마한 화제를 또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또 유세용 씨가 또 같은 그룹이죠. 2009년도에 애프터스쿨에 같이 데뷔를 하면서 유소영, 이주연, 투톱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죠? 비주얼 투톱으로. 원톱은 이제 유희 씨가 있었고요. 자랑스럽다. 뭐라고요? 원톱은 아, 유희 지금 씨. 톱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라고요 나왔어. 그리고 이제 유세용 씨랑 같이 이제 애프터스쿨 졸업하고 연기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영 씨랑 애프터스쿨 원년 멤버였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애프터스쿨이 4인조였어요. 주연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온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앨범의 인트로 곡이었는데 그 곡 그 가사 중에 우린 제법 놀 줄 아는 4인조였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 한 달 정도 뒤에 갑자기 이제 지인의 소개로 주연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법 놀 줄 아는 5인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서 5명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렇군요. 예. 자, 이주연 씨처럼 사진 한 장으로 데뷔한 스타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듣자니 한국 모델계 한 획을 그은 청년이라면서요. 네, 2016년에 혜성같이 등장한 18살의 청년 한현민 군인데요. 네. 야, 정말 이 한현민 군의 그 등장은 약간 신선했어요. 안녕하세요, 한현민입니다. 소개 봐주세요. 제 키가 188cm고요. 나이는 올해 17살. 열정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예, 이 한현민 씨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요. 나이지리아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예요. 어머니 성을 따서 한현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고 하고요. 현재는 편견을 이겨내고 당당히 이 모델 업계에서 원톱 그 올라가고 있는 성장세의 모델로 자리 잡았고요. 정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한현민 씨랑 방송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니터 뵀었고 약간 한국말을 좀 느릿느릿하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당연히 아닌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냥 쿨하게 그냥 걸었는데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말을 어떻게 걸었는데요? 그냥 what's up? 이렇게 한마디. 그냥 what's up 한마디에 what? 약간 이런 반응이었고 그래서 제가 바로 한국식으로 들어갔어요. 예, 나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제가 형이구나. 그래서 완전 알고 보니까 이태원 토박이시더라고요. 한국말만 하시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 아버지랑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그렇죠. 네. 제가 라디오스타에서 함께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현민군은 영어를 못하고 아버지는 한국말을 못하시니까 중간에 어머니가 통역을 해주신다. 굉장히 재밌는 가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아버지하고 대화를 거의 잘 안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혼나려고 뭐 영어로 막 그러면 아버지 또 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엄마한테 통역해달라고. 아니 그래도 집에서 어느 정도 아버지가 이렇게 영어를 쓰면은 좀 익숙할 텐데. 동생들은 영어를 하는데 본인만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서. 보통 부모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가르쳐 주는 것조차도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그렇게 안 들었대요. 이야, 그래요.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한현민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평범한. 전형적인. 그냥 PC방 너무 자주 가요. 진짜로. 네, 그리고 뭐 김치찌개 좋아하고 순댓국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한국에 살 건데 왜 내가 영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늘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외국으로 한번 모델 일을 하러 갔는데 입국 심사에서
영어로 해. 근데 갑자기 막 심하게 쿵쿵거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영어 배우겠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뭐 케이블에서 영어 배우는 케이블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봤어요. 실력이 조금 늘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예. 아버지하고 대화하면 될 거지. 집에서. 그렇지. 통역해줘요. 그런 거. 그러니까 참 전형적인 우리 남자 고등학생들 안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거의 안 하잖아요. 한현민 군을 데뷔시킨 그 모델 에이전시 대표가 제 친한 후배인데 이 친구가 이제 SNS를 통해서 사진을 보고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현민 군이 집이 이제 이태원 보강동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커피숍 앞에서 보자 이랬는데 보면서 바로 마음에 들어서 너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와봐. 그래서 그 대로를 이렇게 걷는 현민이를 보면서 아, 이 아이다. 이래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모델로 데뷔를 시켰는데 그 시즌에 최고 모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모든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당신들의 쇼의 1번 아니면 끝 엔딩 뭐 이래가지고 다 세우고 그래서 최고의 모델이 됐죠. 아, 모델 데뷔하자마자 잘 됐군요. 네, 잘 됐어요. 네. 우선 뭐 데뷔 자체가 2016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됐죠. 1년 조금 넘은 시기인데 그 사이에 60회 이상 패션쇼의 메인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한복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미국에 있는 타임지가 선정한 2017년 영향력 있는 10대에 뽑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고 선정을 한 거예요. 타임지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 아직 놀랄 일은 더 남아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신년맞이 인사회에도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 2월 9일 날 개막을 하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 점점 더 쌓이다 보니 영국 BBC에서는요. 한현민 군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도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땐 2주 만에 데뷔한 아주 혜상같이 등장한 신인인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인생의 기복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모델 데뷔 전에 쇼핑몰 모델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시급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이기도 했었고 또 자신을 패션쇼 무대로 이끌어준 SNS 사진 역시 사실은 사기를 당해서 찍었었던 거예요. 프로필 사진 촬영비를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프로필을 만들어서 밀라노에 뿌리고 너를 모델로 설 수 있는 오디션의 기회를 내가 잡아주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접근을 했고 한현민 씨는 굉장히 순진하게 그 말을 들었는데 사실 남은 건 그 사진 몇 장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 돈을 주고도. 그리고 데뷔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계속해서 겪었다고 합니다. 가장 심한 말이 좀 놀랍기도 했는데 대놓고 글쎄 뭐 백인이면 모르겠는데 좀 어렵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인종차별적인 말이기도 해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예. 지금이야 그야말로 잘 됐으니까 좀 인식이 달라졌지만 어렸을 때는 길거리만 지나가도 참 따가운 눈총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힘이 됐던 건 어머니의 한마디였다고 해요.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큰 힘이었다고 합니다. 잘된 분들 보면 정말 가족 중에 한 분이 특히나 어머니가 이렇게 버팀목이 되시는 경우가 많네요. 예. 네, 이렇게 이주연 씨 그리고 한현민 씨 두 분 모두 사진 한 장으로 정말 가능성을 알아보고 데뷔까지 이끌어준 은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풍문쇼에도 이렇게 누군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연예인의 길로 이끌어준 킹메이커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또왜 얘기를 하세요? 누구? 제가 박경림 씨. 맞아. 아, 그렇습니까? 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풍문쇼의 킹메이커는 바로 홍석천 씨. 홍석천 씨예요. 예.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좀. 아니 홍석천 씨? 저는 그냥 어떤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가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죠.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아니요, 홍석천 씨가 많이 시작을 해줬다. 정석원 씨, 그리고 오창석 씨,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대한 도상우 씨, 이 세 명은 정확하게 제가 데뷔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오창석 씨는 헬스클럽 멤버였는데 제가 좀 제발 연기하자 졸라서 만든 친구고요. 정석원 씨는 액션스쿨에서 이제 스턴트를 배우던 학생을 연기를 해야 된다.
연기자의 길로 가라. 그래서 저희 회사로 제가 소속시킬 거고요. 네, 도상우 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이제 올라와서 모델이 되고 싶어서 이제 홍대 앞에서 카페에서 알바하던 친구를 제 눈에 바로 띄어서 배우하자.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알바를 한동안 하다가 좋은 소속사 대표님 연결해서 이제 연예계에 들어오게 됐죠. 아니, 좀- 그런데 예, 네. 제가 정석원 씨 데뷔 때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한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근데요? 근데 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정석원 씨가 인터뷰를 할 때 단 한 번도 홍석천 씨 이름을 안 꺼내서 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왜냐면 제가 제 동생들한테 제가 도와줬다라는 거를 일부러 굳이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왜 왜냐면 그럴까요? 예. 그 친구들한테 부담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뒤에서 몰래 숨어서 도움을 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에 지금은 이 친구들이 워낙 자리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죠. 하지 말까요? 아니. 그런데 듣자 하니까 배우도 홍석천 씨의 눈에 쏙 들어서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 얘기 왜 안 해요? 저기 이 아이템 다 편집해. 그게 아니라 날 보내지 마. 그런데 듣자 하니까 네. 현빈 씨도 누구요? 현빈 씨, 박현빈 씨 아니고 현빈. 아, 배우 현빈 현빈 씨. 씨도 홍석천 씨의 눈에 쏙 들어서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 얘기 왜 안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빈 씨도 강동원 씨도 김우빈 씨도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모델로 데뷔를 했는데 모델계가 나이가 25 정도가 넘어가면 일단 모델로서의 생명이 조금 좀 짧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고민이 내가 모델만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제가 그 동생들을 보면 조언을 해주죠. 자, 지금부터 빨리 연기를 준비를 해서 좋은 소속사에 들어가서 연기자의 꿈을 빨리 꿔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 친구들은 그 말을 잘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류 스타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잘 될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조언했던 사람이 한마디 했던 사람이 현빈 씨다. 네, 그렇죠. 숟가락 얹은 고등학교 거네요, 때 그냥. 고등학교 때 모델을 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네네. 그냥 툭 한마디 던진 거지 뭘 이렇게 길까지 안내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기 이 아이템 다 편집해. 그게 아니라 날 보내지 마. 그게 차잖아. 말을 하지 마라. 아니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거. 네, 정글 내시면 아니 걔네들이 아니 애들이 도움을 안 받았다고 인터뷰를 안 했다는데 뭘 내가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해. 세상 어디에도 거저 주어지는 행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뜬 것 같지만 여기 스타들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이고 모여서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꼭 자기 때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